바람이 먼저 지나가고 물소리가 먼저 들리고 말보다 침묵이 앞서는 곳, 그곳에서 한 사람의 삶은 시대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유배의 땅에서 사상의 씨앗을 일구고 고단한 세월 속에서도 부지런함과 검소함으로 자신을 다스렸던 한 어른의 자취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산중의 가을빛과 차향기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웁니다. 지금부터 고요한 초당의 마루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뜬구름처럼 떠도는 존재들. 금년 부처님 오신 날은 파리에 있는 길상사에서 지냈다. 몇 해째 등이 달리지 않는 오두막에서 혼자서 조촐히 보내고 했는데 올해는 몇 군데 말 빚을 갚기 위해 밖에 나가 지냈다. 절이 처음 세워질 무렵의 낯익은 얼굴은 연화문밖에 안 보이고 대개가 새로운 얼굴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학생과 상사직원, 외교관 가족과 현지에 정착한 교민들로 신도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파리 길상사는 이제 절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초창기에는 주관하는 스님이 없어 들락날락하는 나그네들로 어설펐는데 이제는 착실하게 주관하는 스님이 있고 몇몇 신도들의 꾸준한 보살핌으로 절에 훈김이 돌았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먼 곳에 사는 교민들까지 찾아드는 걸 보면서 신앙의 힘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기차로 12시간이나 걸려 찾아온 부부 불자가 있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 절이 길상사인데다 암흑의 스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왔다고 했다. 그분들은 그날 밤 9시 다시 12시간 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22시간이나 열차를 타고 온 사람도 있었다. 30년 남짓 외국에서 산다는 그분은 모국어를 잊지 않고 있었다. 벨기에에서도 부부가 두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이 함께 왔었다. 친부모의 슬하를 떠나 양부모 밑에서 살고 있는 입양아 10여 명이 찾아오기도 했었다. 프랑스에만 1만 5천 명 정도의 한국인 입양아가 있다고 한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초파일이라고 멀리서 절을 찾아온 이런 분들의 마음이 단순히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 같았다. 이분들에게 수천 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찾아들게 한 그 힘이 무엇일까 하고 나는 여행 중에도 줄곧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신앙심에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열기 때문이다. 그것을 편리한 호칭으로 한국혼이라고 불러도 좋고 혹은 김치의 기운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줄곧 외국에서만 살아 김치 냄새라면 질색을 하던 우리 이세가 요즘에는 국수에 김치를 송송 썰어 비벼 먹는 비빔국수를 좋아하게 됐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얼굴은 멀쩡한 한국 사람인데 우리말은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날의 입양아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김치를 맛있게 먹는 이것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한민족의 피와 살과 뼈의 일부가 이 강산에서 자란 채소를 발효시켜 만든 그런 음식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살건 피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날 그 입양아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나는 종래 입양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실 수 있었다. 함께 온 프랑스인 아버지와 유학생 불자의 통역으로 그들과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가졌다. 남녀 합해서 10여 명인데 그중 7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얼굴 모습이고 나머지 서넛은 눈빛부터 타국인 얼굴이었다. 연령층으로는 대개 20대인데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밝은 표정이었다. 만약 그들이 친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현재와 같은 밝은 표정을 지닐 수 있었을까 싶었다. 얼굴 모습이 생판 다른 아이들이 편모스라에서 자랐다면 이웃의 눈총 속에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은 뻔하다. 그리고 교육인들 제대로 받았을 것인가? 물론 그들의 겉에 나타난 얼굴 모습만을 보고 불행을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다행한 것은 어둡지 않은 밝은 표정을 통해서 현재 그들의 삶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원주 스님이 미리 준비한 단주를 하나씩 손목에 걸어주었더니 다들 좋아하고 내가 가지고 간 우리나라 절 풍경을 담은 그림 엽서를 몇 장씩 주자 아주 반겨하면서 다들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절 마당에서 함께 기념 촬영을 했었는데 언제 어떻게들 익혔는지 셔터를 누르기 전에 몇 사람 입에서는 김치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무슨 인연에서인지 친부모와 살지 못하고 양부모를 만나 낯선 타국에서 살게 된 그들의 정상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키우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떠나보낸 그 어미의 마음. 한 구석에도 늘 그늘이 져 있을 것이다. 나는 밖에 나가 낯선 거리에 서 있을 때면 문득 이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을 때 이런 기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권과 돌아올 비행기표와 몇 푼 노자만을 지닌 빈몸으로 일상의 소유와 관계에서 벗어나 낯선 거리를 이리저리 어정거려 보라. 인생이란 뜬구름처럼 떠도는 나그네임을 강물처럼 끝없이 흘러가는 그런 존재임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나는 또 누구인가 하고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다. 바보의 깨달음. 전통적인 승가의 풍습에 따르면 여름철 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날, 음력 7월 15일 수행승들은 안거 중에 자신이 범한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용서를 비는 의식을 행한다. 이를 자자라고 한다. 그래서 안거가 끝나는 해젯날을 일명 자자일이라고도 한다. 각자 자발적으로 대중 앞에 나서서 만약 제 행동과 말에 비난을 살 만한 점이 있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라고 청한다. 대중에서 아무 말이 없이 잠잠하면 허물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은 어떤 절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과거의 의식으로 희미해졌지만 이것은 청정한 승가의 아름다운 풍습이다. 아무 탈 없이 안거를 무사히 마치면 법의 나이, 곧 수행자의 나이가 1살 보태진다. 수행자에게 육신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이 법의 나이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진다. 지나온 석 달을 되돌아보니 이렇다 하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이 공연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낸 것 같다. 거죽은 머리 깎고 먹물 옷 걸치고 부처님의 출가 제자 모습을 하고 있지만 과연 내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인간 관계가 그렇듯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신의와 예절이 전제되어야 한다. 스승의 말과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 그 스승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스승 또한 제자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상호 간의 신뢰가 없으면 참다운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부처님의 생존시 제자들은 모두가 뛰어난 사람들로 이해되기 쉽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요즘이나 마찬가지로 말썽만 부리던 무리들도 있었고 지능이 수준 이하인 제자도 있었다. 수행자는 무엇보다도 그 바탕이 순박하고 진실해야 한다. 이에 타산을 따지는 영리한 사람보다는 우둔하더라도 순박하고 진실한 사람을 수행자가 될 그릇으로 여긴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출라판타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는 요즘 말로 하자면 철저히 돌대가리여서 넉 달이 걸려서도 개송 한 구절을 외우지 못했다. 그의 형인 마하판타카는 부지런히 정진하여 일찍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었다. 그래서 아우를 출가시켰지만 너무나 우둔한 아우는 형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형은 온 힘을 기울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우를 가르쳤지만 전혀 진척이 없었다. 스님들도 그의 동생을 경멸하고 조롱하면서 놀림감으로 삼았다. 어느 날 형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아우에게 너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승원 밖으로 내쫓았다.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형밖에 없던 그가 그 형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이다. 쫓겨난 아우는 풀이 죽어 승원 밖에 있는 남의 처마 밑에 멍하니 서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부처님이 그의 머리를 어루만지고 손을 잡고 승원 안으로 데려가셨다. 출라판타카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따라 출가했으니 내 곁에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그에게 수건을 하나 주면서 그것으로 남의 신발을 닦아주라고 일렀다. 너는 이제 머리 아프게 개송 같은 걸 외울 필요가 없다. 다만 이 수건으로 남들의 신발을 깨끗이 닦는 일에 전념하여라. 어떤 경전에는 수건 대신 비를 주면서 마당을 쓰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때의 수행자들은 신발이 없이 맨발로 다녔기 때문이다. 부처님으로부터 남의 신발을 깨끗이 닦는 일에 전념하라는 가르침을 들은 후부터 그는 아무런 잡념 없이 부지런히 신발만을 닦았다. 여기에서 그는 문득 깨닫게 된다. 사람의 마음처럼 더러워지기 쉬운 것은 없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맑히는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아무런 잡념 없이 정성을 다해 남의 더러운 신발을 닦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이 정화된 것이다. 테라카타에는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나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이를 깊이 마음속에 간직한 채 최상의 도리를 깨닫기 위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았다. 나는 마침내 전생일을 깨달았다. 천안을 얻었다. 3가지 명지를 체득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현되었다. 그는 깨달음의 환희를 누리면서 망고나무 숲속에 앉아 있었다. 부처님은 시자를 보내어 공양 시간이 됐음을 알려주었다. 그에게는 신통력이 생겨 공중으로 뛰어올라 스승 곁에 이르렀다. 스승의 발에 예배드린 뒤 한쪽에 가서 앉았다. 스승은 곧 그의 깨달음을 인정하셨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이와 같이 단순하다. 기억력이 모자란 사람은 경전의 내용을 머리에 담으려고 애쓸 게 아니라 단순한 일에 일념으로 몰입하면 마침내 궁극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영리함은 도리어 장애가 된다. 그 영리함 때문에 그는 한 곳에 몰입을 못한다. 깨달음은 수행자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에
일념으로 매진하면 그 일을 통해서 지혜의 눈이 열려 근원에 도달할 수 있다. 바보돌 대가리인 한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른 그의 순박하고 진실한 성품의 덕이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순박하고 진실한 마음이 곧 도의 터전이라고 한 것이다. 다산 초당에서 남도에 내려간 김에 강진 만덕산 기슭에 있는 다산 초당에 들렸다. 나는 지금까지 이곳을 10번도 더 넘게 찾았다. 세상 일이 답답할 때면 문득 다산 선생 같은 이 땅의 옛 어른이 그리워진다. 꿋꿋한 기상으로 시대의 어둠을 헤쳐나간 그 자취가 그립기 때문이다. 아랫마을 귤동의 매화는 벌써 져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백년사 동백숲의 동백꽃은 낙화로 처연히 땅을 덮고 있었다. 왕조 시절 다산이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나그네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중 이곳에서 10여 년을 외롭게 지내면서 500여 권이나 되는 불후의 저술들을 남겼다. 초당을 중심으로 동암과 서암이 있는데 동암에는 선생이 기거하고 서암에는 배우는 제자들이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200년 전에는 구강포 앞바다가 훤히 내다보였을 듯 싶은데 지금은 삼나무와 잡목이 울창하여 앞을 가리고 있다. 이곳 동암에서 두 아들에게 띄워보낸 유배지의 편지를 이번에 가지고 가서 그곳 마루에 걸터 앉아 읽은 감회는 뭐라 말로 형용하기 어려웠다. 인도의 불교 유적지를 순례하면서 불타 석가모니가 기원정사와 중림정사에서 설법했던 그 경전을 그 현장에 가지고 가서 독송했을 때의 절절한 그런 감흥이었다. 아버지는 유배 생활 10년째 되는 해가을에 두 아들에게 이런 사연을 띄운다. 나는 논밭을 너희들에게 남겨줄 만한 벼슬을 못했으니 오직 두 글자의 신비로운 부적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소위 여기지 말아라. 이와 같이 당부하면서 한 글자는 근이고 또 한 글자는 검이다. 부지런함과 검소함, 이 두 글자는 좋은 논밭이나 기름진 토지보다 나은 것이니 평생을 두고 필요한 곳에 쓴다 할지라도 다 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부지런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에 할 일을 저녁 때까지 미루지 말라. 맑은 날에 해야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끌지 말며 비 오는 날에 해야 할 일을 날이 갤 때까지 늦추어서는 안 된다. 집안 식구들이 한 사람도 놀고 먹는 사람이 없게 하고 한순간도 게으름이 없는 것을 부지런함이라 한다. 또 검소함이란 무엇인가? 한 벌의 옷을 만들 때마다 이 옷을 먼 훗날까지 입을 수 있는지 헤아려 보라. 가는 배로 만들면 머지않아 해지고 말 테니 질박한 천으로 만들어 입으라. 음식도 목숨을 이어가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 거라.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탐하면 결국 변소에 가서 대변 보는 일에 정력을 소모할 뿐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당장의 어려운 생활 조건을 극복하는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여유 있는 가정일지라도 집안을 다스리고 몸을 바르게 하는
항구적인 생활 규범이다. 그러니 가슴 깊이 새겨두라고 거듭 당부한다. 실학자 성우 이익은 몹시 가난하여 식구는 많은데 가을 거지가 겨우 12선뿐이었다. 그는 이것을 12등분하여 그달치 식량이 떨어져 가면 죽을 끓이도록 하고 3달 초하루가 되어야 비로소 창고 속의 곡식을 꺼내오도록 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음 달 양식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우리 옛 어른들은 생활고를 이와 같은 정신으로 이겨냈다. 하늘은 게으른 것을 싫어하므로 게으른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지 않는다. 하늘은 또 사치스러운 것을 싫어하므로 사치하는 자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 게으름과 사치는 버려야 할 악덕이고 부지런함 검소함은 익혀야 할 미덕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나라 전체가 온통 국제통화기금의 시퍼런 칼날 위에 서 있다.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하루빨리 위태롭고 굴욕스러운 칼날 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을에는 차맛이 새롭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가을 기운에 밀려갔다. 요즘 산중의 가을 날씨는 이 밖에 무엇을 더 구하랴 싶게 산뜻하고 쾌적하다. 가을 날씨는 자꾸만 사람을 밖으로 불러낸다. 산자락에는 들꽃이 한창이다. 노란 좁쌀알 같은 꽃을 달고 하늘거리던 마타리가 한 곱이 지나자 개울가 습한 곳에는 용담이 보라빛 꽃망울을 잔뜩 머금고 있다. 밭머리에 물이 지어 핀 구절초와 야생 당귀꽃도 가을꽃 중에서는 볼만하다. 개울가에서 당귀꽃 사이로 보이는 오두막은 산울림 영감이 사는 그런 집 같다. 올 가을은 산에 열매가 많이 맺혔다. 돌배나무 가지마다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려 가지들이 처져 있다. 밤사이 돌배가 수두룩이 떨어져 있다. 마을에서는 이것으로 술을 담근다고 하는데 나는 쓸 일이 없어. 나무 아래서 그 향기만을 맡고 다람쥐들이 주워 먹는다. 다람쥐가 앞발로 돌배를 들고 야금야금 먹는 모습은 참으로 귀엽고 사랑스럽다. 달에도 예년에 볼 수 없을 만큼 넝쿨마다 주렁주렁 열렸다. 서리가 내리면 맛이 들 텐데 짐승들이 먹고 나기면 얼마쯤 내 차지도 될 것이다. 뒷곁에 있는 산자두도 풍년을 맞았는데 밖에 나갔다가 며칠 만에 돌아왔더니 비바람에 죄다 떨어져 삭고 말았다. 그 열매의 향기로 온 산중에 벌떼들이 붕붕거렸다. 땅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이 짓밟히고 허물리면서도 철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가 싶으니 그 모성적인 대지에 엎드려 사죄를 하고 싶다. 가을은 차맛이 새롭다. 고온 다습한 무더운 여름철에는 차맛이 제대로 안 난다. 여름이 가고 맑은 바람이 불어와 만물이 생기를 되찾을 때 차향기 또한 새롭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이 닭이도
바꾸었으면 새롭다. 여름철에는 백자가 깨끗해서 좋고 여름이 지나면 분청삭이나 갈색 계통의 그릇이 포근하다. 여름철에는 넉넉한 그릇이 시원스럽고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좀 작은 것이 정겹다. 무더운 여름철에 발효된 차는 그 맛이 텁텁하고 빛이 탁해서 별로지만 가을밤 이슥해서 목이 마를 때 발효된 차는 긴장감이 없어 마실만하다. 녹차는 2번 우리고 나면 3번째 차는 그 맛과 향이 떨어진다. 홀로 마실 때 내 개인적인 습관은 2잔만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밖에 나가 어정거리면서 가벼운 일을 하다가 돌아와 식은 물로 3번째 차를 마시면 앉은 자리에서 잇따라 마실 때보다 그 맛이 새롭다. 애써 만든 그 공과 정성을 생각하면 2번 마시고 버리기는 너무 아깝다. 그렇다고 해서 앉은 자리에서 3잔을 연거푸 마시면 1-2잔 마실 때의 그 맛과 향기마저 반납해야 한다. 차의 분량은 물론 찻잔의 크기 나름이지만 찻잔의 반을 넘지 않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찻잔에 가득 차도록 부으면 그 차맛을 느끼기 전에 배가 부르다. 이런 차에는 차의 진미가 깃들릴 수 없다. 차를 따르는 사람의 마음이 차의 품위에서 벗어난 것이다. 차를 마실 때는 모든 일손에서 벗어나 우선 마음이 한가해야 한다. 그리고 차만 마시고 일어나면 진정한 차맛을 알 수 없다. 차분한 마음으로 닭이를 매만지고 차의 빛깔과 향기를 음미하면서 다실의 분위기도 함께 즐겨야 한다.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이야기는 정치나 돈에 대한 것 말고 차에 어울리도록 맑고 향기로운 내용이어야 한다. 차를 마시면서 큰 소리로 세상 일에 참견하거나 남의 흉을 보는 것은 차의 결례이다. 지난 여름 연꽃차를 마신 이야기를 해야겠다. 연꽃은 날씨에 따라 개화 시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맑게 개인 날은 아침 6시쯤에서 꽃이 문을 열고 저녁 5시 무렵이면 문을 닫는다. 꽃이 피었다가 오므라든다는 표현이다. 연꽃은 나흘 동안 피는데 이틀째 피어날 때의 향기가 절정이라고 한다. 이틀째 피어난 꽃에 주로 벌들이 모여든다. 연꽃차는 이틀째 핀 연꽃이 오므라들 때 1-2잔 마실 정도의 차를 봉지에 싸서 노란 꽃술에 넣어둔다. 이때 너무 많이 넣으면 그 무게를 못 이겨 꽃대가 꺾인다. 하룻밤이 지난 다음 날 아침 꽃이 문을 열기를 기다려 차봉지를 꺼내어 차를 우려 마시면 연꽃 차만이 지닌 황홀한 향취와 마주치게 된다. 이때 보통 차처럼 끓인 물을 식혀서 우리는 것보다는 차디찬 물로 차를 우리면 연못가에서 듣던 바로 그 향기를 음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꽃한테는 너무 잔인한 방법이고 차의 정신에도 어긋나지만 이틀째 개화한 꽃을 따서 그 안에 차를 한 움큼 넣고 비닐로 싸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그때그때 꺼내 쓰면 된다고 한다. 옛 도반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나로서는 권할 만한 일이 못 된다. 1년을 두고 단 한 번 피어난 꽃이 너무 애처롭지 않은가. 차의 진정한 운치는 단박하고 검소한 데 있다. 그릇이 지나치게 호사스러우면 차의 운치를 잃는다. 차의 원숙한 경지는 번거로운 형식이나 값비싼 그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그릇에 너무 집착하면 단박하고 검소한 차의 진미를 잃게 된다. 맑은 바람 속에 맑은 차를 마시면서 맑은 정신을 지니자고 한 소리다. 글 쓰는 숙제를 마쳤으니 차나 한 잔 마실까? 많이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깊게 살 수 있다는 것. 늦가을의 차 한 잔처럼 천천히 음미할수록 삶은 더 맑아진다는 것. 오늘 우리는 초당의 고요 속에서 그 오래된 진리를 다시 배웠습니다. 부지런함은 삶을 바로 세우는 뿌리였고 검소함은 마음을 살찌우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잔의 차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마음만은 이 산중의 고요를 한 조각 품고 가시길 바랍니다. 바쁜 하루 한켠에서 차 한 잔을 마실 때 오늘 이 이야기가 문득 당신을 맑은 쪽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비연등이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차 향기처럼 조용히 깊어지기를 발언합니다.